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조선 말 개화기에 서구 열강과 일본이 서로 가지려고 혈안이 됐던 것이 바로 철도 부설권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여가 지난 2013년 대한민국 정부는 철도 시설 분야, 즉 철도 부설권을 외국 자본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몰래 말입니다. 철도 시설의 건설과 조달 분야를 개방하는 내용의 세계무역기구 조달협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데 이어서 지난 1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개관연구위원이신 박흥수 위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박흥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계무역기구 WTO의 정부 조달협정 개정안,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재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걸 두고 철도 민영화에 사인, 서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 보도가 나오던데요. 동의하시는지요? 예. 이 전통적으로 철도 부분은 공공 분야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물게 2000년대 들어서 민자 사업이 추진돼서 일부 이런 민영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 조달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민영화적인 그 부분이 일반적이 되고 공공 부분이 되게 극히 예외적인 분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징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비준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국회 동의가 남아 있는 건가요? 대통령 재가로 일단 마무리된 거고요. 네. 원래는 이제 대통령 재가, 그러니까 11월 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프랑스 경제인들 연설에서 기립박수를 받고요. 네. 그 기립박수 받는 과정에서 내용이 이제 철도 부분 조달 시장을 개방해서 이 투자를 적극 돕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또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바로 의결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대통령 재가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서 과연 이 한국 여러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서 국민 생활에 정말 밀접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가를 좀 미뤄달라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요. 네. 근데 이제 봤더니 이미 15일 날 재가를 마친 상태여서 그 이후에 21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리고 또 그 이후에도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 열차가 떠난 뒤에 소를 흔든 격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예. 조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철도 분야는 공공 분야인데 예외적으로 일부 외자가 들어온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자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하고 앞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특히 도시철도 분야가 이번에 새로 추가됐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도시철도라고 하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경전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지하철 부분에 각 어떤 파트별로 외국 자본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여기서 파트라고 하면 시설의 유지 보수, 건설 또는 운영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철도에. 네. 이런 부분들마다 아웃소싱 형태로 외국 자본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전체적인 운영권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각 지자체가 이 지하철을 신규로 건설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경전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 건설 단계부터 충분히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기에 딱 알맞은 규모로 되어 있어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더 활발하게 외국 자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봅니다. 지금도 못 들어오는 건 아닌데 예. 이제 범위가 더 확대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이 정부 조달 시장 개방 이전에는 네. 지자체의 지하철 이런 부분은 개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들어올 수 없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게 추가로 확대됐기 때문에 네.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지하철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네. 지금 뭐 수서발 KTX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 협정과 무관하게 외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까? 수서발 KTX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철도공사가 그 조달시장 부분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요. 네. 현재, 그러니까 정부 발표로도 뭐 KTX 민영화는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이 조달시장이 개방됐기 때문에, 만약에 수서발 KTX가 신설법인이 분리가 되면, 네. 이 분리된 법인이, 아웃소싱 형태로 여러 가지 그 부분별로 개방을 해버리면, 수서발 KTX도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훨씬 빠르게 열리게 되는데요. 기존의 그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이걸 운영하면 네. 그럴 위험성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설법인이 어떤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각 분야별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게 될 경우에는 껍데기는 공기업이지만 실제 내용은 민간 기업인 형태의 어떤 민영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우리나라 철도 정책이 이른바 상하차 분리 정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밑에 선로를 까는 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맡고요. 예. 운영은 이제 코레일이 맡고 있고. 그럼 이후에 그 철도시설관리공단의 그 주 영역인 그 선로 관련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위험해지는 겁니까? 더 위험해진다기보다는 이제 이 도시철도 분야에 특히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또 시설공단 부분이거든요. 네. 도시철도 분야 외에도. 그래서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이 파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설계, 건설, 뭐 감독, 유지 보수 이런 사업 부분을 시설공단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새로 이제 추가 개방되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외국 자본이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철도 조달 부분은 일반적으로 뭐 다른 조달 부분 같은 경우는 물건을 납품해서 인도하면 끝이지만 네. 이게 뭐 정부 종합정세에 에어컨 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 네. 철도 같은 경우는 시설이 건설되면 그 시설 위에 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호 시스템이라든지 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시스템이 시설 건설 단계부터 어떤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나중에 거기 그 기술에 종속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개방되고 외국 자본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외국 자본의 기술을 항시적으로 영구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철도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 분야별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막힌다고 봐야죠. 네. 선로를 깔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외국 자본이 맡게 되면은 이른바 그 선로 사용료 같은 것으로도 코레일 등이 종속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선로 사용료는 시설공단이 주체가 돼서 받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각 분야별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 선로 사용료는 이 외국 자본들의 어떤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순서를 소개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화기 철도 부설권, 이것이 100년 만에 다시 외국 자본에 개방되게 됐다. 이런 비유가 혹시 과하진 않았습니까? 너무 적절하고 타당한 비유고요. 이 개화기 때 열강들이 한국에 요구했던 것은 이제 지하전의 어떤 개발권, 네. 한강 개발권과 철도 부설권이었거든요. 네. 특히 근대 교통수단의 어떤 맹아인 철도를 장악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네. 열강들에서 경의선, 경부선, 경인선 이런 부분들의 각 열강들이 싸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철도가 이 새로운 또 이렇게 전환기를 맞고 있거든요. 이전에 어떤 낙후됐던 사양산업이라는 측면보다는 이제 새롭게 대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이제 대륙철도 연결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전망을 갖고 있거든요. 네. 또 각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되게 이제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이제 외국 자본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이런
그러니까 크게 성장하고 있는 철도 시장에 충분히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생겼다. 이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정부 조달 시장과 무관하게 한국 철도 시장의 규모가 협소해서 외국 자본이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충분히 외국 자본이 이 철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철도 시장에 외국 자본이 다수 들어오게 되면 주요 이 한국의 어떤 이 혈맥이라고 볼 수 있는 철도가 이제 남해선에 운영되게 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차후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일단 대통령이 재가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절차는 다 끝났고요. 그것도 효력이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재가가 끝나고 이 WTO GP 협정국 간에 이 재가서를 다 모으게 되고요. 네. 이 모으게 돼서 이 협정국 3분의 2가 다 모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12월 초에 하와이에서 한다는 게 그겁니까? 그러니까 그 하와이를 비롯해서 계속 그 WTO 이 GPA 협상 관련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그 각 나라가 이런 재가된 각 나라별로 이제 협정 문안의 재가서를 모으게 되는 과정이 쭉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3분의 2가 안 모이길 말아야 되는 상황일까요? 네.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철도 분야가 더 넓게 외국 자본에 개방이 되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우리 철도 산업과 외국의 철도 산업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예. 어떻습니까?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정부에서는 그 약 600억 달러에 이르는 유럽의 그 철도 시장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철도 시장 경쟁력으로 볼 때 한국과 이 해외 선진국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 항공모함하고 돛담배 싸움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애초에 2003년에도 한국 철도 시장 개방을 해달라고 선진국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고, 그때는 이 한국 철도 산업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고 외교통상부가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과 상황은 달라졌느냐? 이 세계 철도 시장은 이제 이 봄바르디어가 세계 최고 1위 기업이고요. 차량 분야만 보더라도. 예. 그다음에 이제 알스톰, 지멘스, 그래서 아주 전통적으로 한 2차 대전 시기부터 유지된 이 철도 기업들이 다국적화되면서 굉장히 큰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회사들이 철도 시장 전반을 장악하고 있고요. 한국은 고속철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진출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현대 로템이 맡고 있는 차량 제작 분야에 한해서 일반 철도 부분의 한 2.5%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야, 전 세계 그러니까, 2.5%요? 예. 2.5%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시장에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철도 시장이 이 대기업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집단화된 클러스터, 그러니까 중소기업 집단, 강한 중소기업 집단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개방이 되면 한국 철도 산업이 유럽 철도 선진국에 진출해서 그 조달 시장에 어떤 수익을 올린다기보다는 현재 있는 한국 철도의 기술력마저 종속화되고 하청화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미국하고 FTA를 하면서 자동차 시장이 우리 또 미국에 개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이 우리의 기술력을 믿자. 그리고 우리가 더 팔 게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 국익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장 개방을 논의할 때라도 그것을 내주면 얻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왔거든요. 철도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방을 하면 어떤 이득을 보게 됩니까? 보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한국 철도가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한국이 그나마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비교율이라든지 경쟁력이 있고 일정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철도 시장은 그런
산업과 비교할 때는 엄청나게 이 세계 수준과 격차가 있고요. 기술적으로도요. 네. 또 더 발전할 수 없는 부분이 한국 철도 시장 규모가 워낙 협소해서 규모의 경제조차 발생할 수 없어서 내부적인 시장에서도 이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 어떤 운영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엄청난 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철도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한국 철도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하청화가 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럼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대국민 설득할 명분이 최소한도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밀실에서 은근슬쩍 처리해버린 건가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런 아주 중요한 조달 부분 개방 문제와 여기에 또 관련된 철도 분야가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좀 사회적 논의가 더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한국 철도 산업이 진정에 발전할 수 있는 길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더 깊게 논의됐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이미 대통령 재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난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밀실에서 은밀히 진행됐다는 것은 정말 이 국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어떤 고민도 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될 때까지 야당은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숨기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했다고 탓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그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정부 조달 시장이 개방됐기 때문에 민영 환경이 광범위하게 이제 열린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을 새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네. 이게 이 수서발 KTX를 경쟁시켜서 효율화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이 정부 조달 시장이 개방되고 또 이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이 설립되는 순간 한국 철도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민영화 도미노 게임이 있다면 그 제일 앞블록을 넘어뜨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로드맵이 가속화될 건데, 그래서 일단 정부 조달 시장 재가는 됐지만 이제 남은 KTX 서발 신설법인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이 실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서발 KTX를 따로 떼내서 운영하는 새로운 회사 법인에 그것이 이제 다른 민간 기업에 넘어가거나 외국 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 KTX 수서발 KTX 관련 부분은 철도 시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회사 운영하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KTX로 얘기하자면 코레일과 같은 회사죠? 예. 선생님 말씀을 해주신 김에요. 이 수서발 KTX 언론에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운행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수서 평택 노선의 신선 건설을 하고 있고요. 수서에서 평택까지 가면 요 구간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존의 이 고속선과 연결이 돼가지고요. 부산, 광주, 목포를 다니게 됩니다. 한국의 이게 주요 이 고속철도 기관망에서 두 회사가 이제 경쟁을 시켜서 효율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공기업인 코레일이 운영하는 할 때 얻는 수익의 상당수가 수서발 KTX로 전이가 되고요. 그동안 이제 철도공사나 매년 적자를 이렇게 줄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서발 KTX를 통합 운영하게 되면 여기서 얻는 이 수익으로 이 철도공사의 적자를 메꿔서 건실한 공기업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수서발 KTX가 생기면 기존의 철도공사가 수익을 올리던 매출액 중에서 한 4천억 정도가 이전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아셔야 될 게 전체 한국 철도 노선 중에 실질적으로 흑자를 내는 노선은 경부선 KTX 노선뿐이 없습니다. 이 작년에 여기서 5천억 정도의 흑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이 철도 적자를 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익의 상당수가 수서발 KTX로 이전되고 수서발 KTX가 이전되는 만큼 철도공사의 적자가 가중되는데 이 철도공사의 적자가 가중되면
이 철도공사의 KTX 흑자분으로 지방 적자선에 교차 보조하던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방 적자선의 어떤 운영이 부실해지고 또 이걸 이유로 여러 가지 이 운행 중단이나 폐선 또는 민간 개방 이런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밝힌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도 철도공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 개방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간 개방을 하게 되면 한국의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공기업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문제를 더 키워서 그 부실 노선을 양산시키고 그것을 팔아넘기겠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일반적인 철도 회사가 일반적으로 뭐 이 기업만 법인만 설립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또 운영 능력과 이 숙련된 어떤 기관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또 철도공사 외에 또 다른 그 운영사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의 어떤 운영 능력을 갖고 있는 자본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네. 결국 이제 철도공사의 자연사를 유도해서 지방선이나 이런 일반 철도분의 다른 부분까지도 민간 개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그 열쇠의 출발이 바로 수서발 KTX 신설법인이 되는 셈이죠. 예. 지금 뭐 조금 인터뷰가 길어졌습니다만 기왕에 나온 얘기니까 수서발 KTX가 왜 생겼는지 요거만 하나 더 여쭤보죠. 지금 수서에서 평택으로 가서 거기서 지방으로 가는 연계 노선까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짧은 노선 하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수서에서 평택을 잇는 이 KTX 노선이 필요한 이유가 흑자 노선인 경부선을 지금 선로 포화 이런 문제 때문에 증설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이 경부 고속선이 만들어질 때 출발역을 광명역으로 했어요. 애초에 이게 남서울역이라고 지어진 거고요. 네. 근데 이 광명역을 출발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 철도의 단점이 이 도어 투 도어 서비스, 즉 바로 앞에 탈 수 없는 단점이 있거든요.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철도를 이용하려면 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서울 도심에 있는 분들이 광명역까지 이동해서 열차를 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었죠. 그래서 다시 출발역을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 고속선은 광명역에서부터는 충분히 선로 용량이 있는데 광명에서 서울역까지는 뭐 이 경부선, 뭐 호남선, 장항선 모든 열차, 일반 열차가 오고요. 화물 열차도 오고요. 또 고속 열차도 오다 보니까 이 고속 열차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열차를 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다가 이 서울 동남부권의 이 상황을 가정해서 수요를 분산시키면 고속철도의 노선도 충분히 용량도 확보할 수 있고 어떤 분산의 그러니까 이 수용객 분산의 의미도 있다 해서 건설이 된 거고요. 그리고 2009년에 국토해양부는 이 서발 KTX가 건설되면 철도공사의 영업 수익이 올라서 적자를 굉장히 많이 상환할 수 있고 또 건실한 공기업을 갈 수 있다고 자체 보고서도 만들어 놓고 또 대통령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선이 철도공사 코레일의 경영 합리화, 그다음에 적자 해소, 뭐 건실한 공기관으로 공기업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출발인데 이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효자인데요. 예. 근데 효자를 이제 팔아먹겠다는 뭐 이런 얘기인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민영화 논란이 된 건 2011년에 10년부터 준비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게 가속화된 건데요. 네. 이게 워낙 흑자 노선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이 흑자 노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민영화 문제가 가속화된 점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